이번에 삼성에서 울트라 모델을 따로 낸 이유가 바로 카메라 때문이죠. 그만큼 삼성은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성능에서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1억 800만 화소, 8K 촬영, 100배 스페이스 줌과 같은 강력한 기능을 삼성은 강조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이미지 센서가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2.55분의 1 사이즈의 센서를 사용한 반면 이번 울트라에서는 메인 후면 카메라에 1.33분의 1인치의 센서를 탑재했으니까요. 역시 카메라는 센서가 깡패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을 해보았는데 화질이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화면을 확대해도 사진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는 것이 바로 1억 800만 화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고화소에는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저조도에서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죠. 화소가 많아질수록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픽셀당 수강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억 800만 화소로 촬영을 하기보다는 9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어 수강 면적을 늘려주는 노나 비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 즉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매우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센서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서가 커지면서 가지게 되는 강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가 적어진다는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상대로 빛이 매우 적은 부분에서도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망원이나 초광각으로 찍게 되면 여전히 노이즈가 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에 야간 모드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인 촬영 상태에서 노이즈가 적어지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센서가 작은 아이폰의 경우만 해도 이제는 야간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아주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동영상이었습니다. 사진과 달리 동영상은 야간 모드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번 울트라의 동영상 기능 중 8K 촬영에 주목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K 촬영보다는 4K 촬영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주간에 아주 밝은 상태에서의 4K 촬영은 당연히 너무나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었고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저조도 동영상의 성능이었어요. 아이폰 11 프로의 저조도 동영상 성능은 매우 처참한 수준이니까요. 물론 이건 아이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갤럭시 S20 울트라의 야간 동영상 퀄리티는 어떨까요?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저는 갤럭시 S20 울트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촬영을 하는 공간은 정말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물론 노이즈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극악한 환경에서의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꽤나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부분은 OIS, 즉 손떨림 방지 부분이었는데요. 작년 노트 10 발표 당시 삼성에서 슈퍼 스테디 캠이라는 기능을 설명했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 손떨림을 강하게 보정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번 S20 시리즈에도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바로 카메라 자체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물론 짐벌을 사용했을 때 정도의 부드러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촬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매우 안정감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렇듯 이번 S20 울트라는 커진 센서와 손떨림 방지 덕분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수한 카메라를 탑재한 울트라 모델에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 초점 기능, 즉 AF의 성능이었죠. 자동 초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기술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AF 방식, 위상차 검출 AF 방식, 그래서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듀얼 픽셀 AF가 있죠.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려면 1시간짜리 영상이 되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순서대로 AF 기술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듀얼 픽셀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위상차 방식, 마지막으로는 컨트라스트 AF 방식이죠. 작년 S10이나 노트 10에서는 가장 빠른 듀얼 픽셀 AF를 카메라에 탑재해 주었지만 올해 나온 울트라 모델에는 위상차 방식의 AF를 탑재하면서 오히려 AF가 작년 모델에 비해 너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폰과 울트라를 가지고 AF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 아이폰은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초점을 잡아내는 반면 울트라 모델의 AF 속도는 정말 처참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과연 위상차 방식 AF를 사용해서 그런 것일까라는 의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도 듀얼 픽셀이 아닌 포커스 픽셀이라는 하이브리드 위상차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삼성 측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속적으로 AF를 개선해주고 있지만 초점을 잡는 속도도 아직은 아이폰에 비해 느리고 초점을 잡고 나서 사진을 찍어도 확대를 해보면 초점이 틀려 보이는 등 단순 AF의 방식의 문제보다는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강조했던 8K 영상과 100배 스페이스 줌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용성과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8K 촬영 같은 경우 분명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최고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4K와 비교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있었고 1.5배가량 크롭이 되는 현상 때문에 화각이 매우 좁아진다는 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컴퓨터 성능과 용량을 요구한다는 점 등등 개인적으로는 아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배 스페이스 줌 같은 경우엔 놀랍기는 해요. 그러나 이걸 정말 사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4000만 화소의 f2.2 조리개를 가졌는데 솔직히 전면 카메라 스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셀카를 찍으시는데 사용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찍느냐가 중요하죠. 잘생겼다면 잘 나올 것이고 못생겼다면 못 나오겠죠. 너무 잘 나온. 전체적으로 이번 삼성에서 강조했던 카메라 기능들은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소비자에게 사용하라고 만든 기능이라기보다 마케팅용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영상을 촬영하던 도중 색수차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울트라의 렌즈 성능이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는 것을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1억 800만 화소, 100배 스페이스 줌, 8K 비디오 촬영과 같은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지만 AF와 색수차를 억제하는 능력 등등 카메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라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많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교를 정말 잘 부리길래 노래를 시켜봤더니 정작 노래의 기본기인 음정 박자를 틀려버리는 가수 지망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스펙을 끌어올리고 숫자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AF를 개선하거나 렌즈의 광학적 성능 향상에 힘을 쏟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로 말하기보다 화질로 말하는 회사가 된다면 더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S22 오피셜로 공개되기 전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바로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친구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120Hz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갤럭시에서 경험한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성능만큼이나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과연 갤럭시에서 체감하는 120Hz는 어떤 느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글자로 미쳤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울트라를 이용하다가 아이폰으로 슬라이드나 스크롤을 내려보면 아이폰이 이렇게 뚝뚝 끊겼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만 이런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해상도가 풀 HD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정말 단점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가기는 했습니다. QHD와 풀 HD를 바꿔서 설정을 해두었을 때 저는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터치감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삼성폰을 이용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터치감과 반응 속도였어요. 아이폰은 손가락으로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화면이 움직이는 반면 이상하게 삼성폰은 살짝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저 같은 경우엔 항상 받아왔는데요. S20 울트라에서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던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어플 아이콘을 누르던 예전에 제가 느꼈던 살짝 늦게 따라오는 듯한 반응 속도에서 이제는 정말 아이폰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주사율과 더불어 터치 샘플링, 즉 터치의 응답 속도가 S20부터 2배로 증가한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터치 샘플링이 빨라졌다고 했을 때 저게 과연 체감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 샘플링의 증가와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해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저는 각각 풀 HD에 120Hz 주사율로 하루, 60Hz에서 QHD로 하루씩 사용해 스크린샷을 찍어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정도의 배터리 차이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방식이 아예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120Hz로 사용할 때와 60Hz로 사용할 때 배터리 소진 속도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120Hz로 사용하는 것이 답이겠죠.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거나 발열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S20 울트라에 탑재된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도움이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배터리 성능을 극찬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지속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직 120Hz를 제대로 경험하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부드러운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바로 게임을 할 때인데 아직까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고주사율이 중요한 FPS 장르의 게임들도 아직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모던 워페어를 해봤는데 60프레임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한계였고 포트나이트는 심지어 30프레임이었습니다. 그 외에 검은 사막, 리니지 2M, 라이즈 오브 킹덤 등등 대부분의 게임이 아직까지는 120Hz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6.9인치의 크기가 가져다주는 몰입감도 그렇고 전반적인 터치감, 특히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가져다주는 신선함 등등 S20 울트라는 적어도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배터리도 매우 훌륭했고요. 이번 S20 시리즈에서는 AP 부분에서 정말 오랜만에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사용했죠. 저는 이 부분이 S20의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한 발 앞선다는 것이 팩트니까요. 검은 사막을 최고 옵션으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 아쉽게도 45프레임에 불과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 60프레임을 유지하며 게임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면서 갤럭시 또한 아주 준수한 수준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12기가 램을 탑재하면서 여러 개의 어플을 실행해도 리프레시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매우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커뮤니티 탭에 많이 올려주신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스피커의 성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듣고 가시죠. 두 스피커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스피커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특히 최대 볼륨으로 올렸을 때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소리가 약간 응축되어 있는 듯해서 듣기 편하게 나오는 반면 갤럭시는 소리가 다소 산만하게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듣기에 조금 날카로운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마다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는 카메라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안드로이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스플레이 성능 등등 강점도 정말 많은데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S20 울트라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울트라 모델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명분이었던 카메라 부분은 생각보다 단점이 많이 보여서 그 명분을 상실케 했고 제가 칭찬했던 퍼포먼스와 디스플레이는 굳이 울트라 모델이 아니어도 일반 S20이나 S20 플러스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작년 노트 10 시리즈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급나누기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S20 시리즈는 급나누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에 따른 배터리 용량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더 주고 울트라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펙의 경우에도 울트라가 괴물인 것이지 S20이나 S20 플러스 정도만 해도 작년 S10이나 노트 10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고 이미지의 센서 자체도 S10이나 노트 10에 비해 2배나 커졌어요. 울트라 모델은 3배로 커진 거고요. 거기에 220g이라는 스마트폰으로서 매우 무거운 무게도 사용을 하면서 거슬렸던 부분이고 카메라 범프가 지나치게 커서 폰을 잡고 사용하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묻어서 촬영을 할 때마다 닦아줘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불편했고요. S20이나 S20 플러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라는 부분에서 작년 S10이나 노트 10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용 경험이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분명 스펙과 마케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노트 20에서는 이런 단순 스펙적인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나 사용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